자신의 욕망을 위해 유망한 젊은이를 파멸로 이끈 한의사. 30년 만에 그의 고백을 이끈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그동안 한방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 땅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를 지켜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는 것처럼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침한데 따뜻한 탕약 한 첩. 화려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사람들의 곁을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자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인환 의원. 작은 동네 한 의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낸 한방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커졌지만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정인환 의원에서 처방받은 탕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이름이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원장 조병학. 나이 71. 흰머리가 성성하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지만 앉아서 환자의 손목을 잡는 순간만큼은 아직도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을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의 무게가 그 손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를 두고 어르신 손만 닿으면 반은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말이었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조병학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에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조병학의 집무실 깊숙한 서랍 안에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처방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거기 들어간 날 이후로 조병학은 한 번도 그 서랍을 완전히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정인환 의원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 공개 원장 선발 시험을 연다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조병학의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서 후임 원장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조병학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내가 설 수 있다고, 아직 손이 떨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사회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름도 학연도 따지지 않겠다. 오직 실력 하나로 가리겠다. 그것이 조병학이 끝까지 고집한 조건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한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의사부터 개인 한의원을 수십 년 운영해온 중견 원장까지 다양했습니다. 서류 심사와 실기 시험을 거치면서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고 최종 면접에 오른 사람은 5이었습니다. 조병학은 그 5명의 서류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경력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무난했습니다. 그것이 조병학이 최종 면접 전날 느낀 감상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조병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서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로 후임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력으로 뽑겠다고 했으니 실력으로 판단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조병학은 그 김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면접장은 본원 3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조병학이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진과 내부 심사위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지원자들이 앉을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병학은 중앙심사위원석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가져온 직원이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질문이 오가고 답이 돌아올 때마다 조병학은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무난했습니다. 네 번째 지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병학은 마지막 지원자를 기다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흰 블라우스, 검은 재킷.
특별히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걸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도 평범했습니다. 조병학은 습관적으로 서류 쪽에 시선을 두다가 고개를 들어 지원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병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대리석 바닥에 쏟아지며 깨지는 소리가 면접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은 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조병학의 인생 속에 이미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고 성실하고 약재에 대한 눈이 누구보다 밝았던 한 남자. 조병학이 자신의 실수로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라진 것이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갸름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선이었지만 눈매가 같았습니다. 코의 모양이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미간이 살짝 좁아지는 그 습관까지. 딸이었습니다. 조병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무너뜨린 그 사람의 딸이 지금 자신의 후임 원장 최종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바닥에 찻잔 조각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괜찮으시냐고 묻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의 귓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서랍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자의 이름은 이서진이었습니다. 나이 32. 서류상으로는 지방 한의대를 졸업하고 개인 한의원에서 7년을 일한 평범한 경력이었습니다. 출신지는 강원도 끝자락의 작은 도시. 가족 사항란에는 모친 한 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붙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조병학은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서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서류 위에 고정한 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질문 하나하나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조병학은 그 대답의 방식이 또 낯익다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 함자가 이도현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면접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원자가 인사치레로 한마디 덧붙인 것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은 달랐습니다. 이도현.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쨍하고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꺼내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이름이었습니다. 조병학은 그날 오후 내내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2번 노크를 했다가 대답이 없자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병학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끝까지 열었습니다. 낡은 처방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래져 있었고 잉크도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적힌 내용만큼은 조병학의 머릿속에 처음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직접 쓴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냈습니다. 30년 전 그때 조병학은 41였습니다. 정인환 의원은 아직 본원 하나뿐이었고 조병학은 야심이 넘치는 젊은 원장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의원에 약재를 납품하는 젊은 약재상이 있었습니다. 26의 이도현. 조병학보다 15살이 어렸습니다. 강원도 산골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산을 다니며 약초를 익힌 청년이었습니다. 약재를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약재도 어느 산에서 어느 계절에 채취한 것인지
건조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고 냄새를 맡고 손의 감각으로 귀신같이 곤란했습니다. 조병학은 그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여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약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밤이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현은 조병학에게 야생 약초 채취법을 알려주었고 조병학은 도현에게 처방 배합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병학은 이 청년이 한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목이라고 느끼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 조병학의 한의원에 유독 까다로운 단골 환자가 있었는데 나이 54세 사업가로 오랜 지병을 치료하러 다니다 결국 조병학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방을 바꾸고 탕약을 조정하면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현이 납품해온 약재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납품 전에 분명히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재 산지가 바뀐 것 같다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쓰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납기가 급했고 환자를 기다리게 하기 싫었습니다. 처방전을 썼습니다. 도현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약재를 그대로 넣어서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환자가 말도 어눌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되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병학의 한의원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시 조병학은 욕심을 내어 서울 강남에 큰 한의원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고 공사를 시작한 직후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의원도 가족도 앞으로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몰매가 시작되었고 아침마다 습관처럼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던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조병학은 자신이 살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궁리했습니다. 그는 이도현을 불러놓고 내가 납품한 약재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원인이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이상하다고 먼저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조병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이상하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방전에는 조병학의 이름만 있었고 약재 납품 기록에는 도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병학은 그 처방전을 서랍 안에 넣으며 도현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도현은 사라졌습니다. 소송의 책임이 약재 공급자에게 일부 전가되면서 도현의 작은 약재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보상금을 물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이 업계에서 중요한 신용이 무너졌습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사라지며 26 청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의 한의원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약재상이 재료를 잘못 보내주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지점들이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조병학은 그 낡은 처방전을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버리면 더 용서가 안 되는 일 같아 버리는 순간 자신이 한 일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이도현의 딸이 지금 후임 원장 최종 면접에 나타났습니다. 조병학은 처방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처방전을 다시 닫아두면 또 30년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서진이 면접장을 나가며 했던 말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 함자가 이도현입니다. 그 말은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며 따져드는 사람은 막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담담한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병학이 출근하자 비서가 말했습니다. 어제 최종 면접 지원자 이서진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음을 알고 있는 조병학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젊은 이도현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적어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았다. 서진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면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조병학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조병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전 일을요? 조병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도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조병학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진 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저를 한의대까지 보내셨습니다. 손이 퉁퉁 붓도록 일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 탓, 세상 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조병학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남기셨습니다. 원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병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열자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약재 기록이었습니다. 30년 전 도현이 납품하던 시절 직접 기록한 약재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이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부디 제 딸 서진이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병학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병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1 노인의 울음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0여 년을 한 길만 걸어오면서 환자 앞에서나 직원들이나 가족 앞에서도 약한 모습이나 흔들리는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 동안 서랍 안에 가둬두었던 것이 이도현의 글씨 한 줄에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병학이 울음을 가라앉힐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망의 눈빛도 동정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을 기다렸듯이 딸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병학이 겨우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30년 전 내가 한 일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먼저 이상하다고 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고 결과가 나빠지자 그 책임을 도현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걸 알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늘 마음 한켠을 억누르는 무거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조병학이 계속했습니다. 도현 씨가 남긴 수첩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약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도현 씨가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납품 날짜, 산지, 건조 상태, 그리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30년 동안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고발하는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제야 서진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기록만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쓸모가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병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30년 된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였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들고 서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30년 전 내가 쓴 처방전입니다. 도현 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든 내가 막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처방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넣지 않고 아버지의 수첩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30년 전 진실의 양면이었습니다. 도현의 기록과 조병학의 처방전, 숨겨진 것과 감춰진 것, 억울함과 죄책감.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진 뒤 어머니가 손이 닳도록 일하신 세월,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한 시간들,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병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71 노원장이 32의 젊은 의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며칠 뒤 정인환 의원 후임 원장 선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서진, 32, 강원도 산골 출신, 최종 면접 합격자였습니다. 사내에서 의외라는 반응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더 화려한 경력의 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병학은 단호하게 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 앞으로 그녀가 능력으로 보여줄 거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진은 진료실에 들어서기 전에 잠깐 복도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곳에서 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 상상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걷지 못한 길을 딸이 걷고 있었습니다. 조병학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무겁게 닫혀있던 서랍이 비워지자 오히려 더 가벼워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환자들은 요즘 원장 선생님 표정이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냐고 했습니다. 조병학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료가 끝난 뒤였습니다. 서진이 퇴근 준비를 하다가 조병학의 집무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조병학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이도현의 낡은 수첩 옆에 새 종이를 펼쳐놓고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병학이 그날부터 30년 전 일의 전말을 직접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법적인 효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옳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그 기록이 언젠가 서진의 손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덮고 사는 사람과 잘못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조병학은 30년을 덮고 살았습니다. 이도현은 30년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이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진 자리에서 딸이 일어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이 어디였는지, 이도현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오늘 하루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